뉴욕 증시가 월요일장에서 살짝 주춤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래도 나스닥과 S&P 500 등 기술주 비중이 좀 큰 주가지수 그래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7월 FOMC 그리고 빅테크 실적 발표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잠잠한 모습을 보인 것 같죠. 네, 오늘 시간 외에서 오늘 열리는 미국 시장 시간 외에서 빅테크 실적 본격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난주에 먼저 일부 빅테크 종목들 실적 만나봤을 때 시장이 말 그대로 쇼크에 빠졌던 모습이 나왔었죠.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일단 오늘 시장의 시그널들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주가의 등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다우 하락하긴 했지만 0.28% 하락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07% 그리고 0.08% 소폭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 지수 장중에 좀 등락폭이 보이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죠. 그만큼 오르면 좀 빠지고 빠지면 좀 오르는 관망 심리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30일부터 31일까지 7월 FOMC가 진행이 되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의 실적 발표도 이번 주에 대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러셀 2000 지난 7월 동안 10% 가까운 오름폭을 보였었는데요. 이날은 1%가량 좀 조정이 나타났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M7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0.13%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예상됐던 9월보다 조금 더 밀린 10월에 출시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 흔들리지는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8월 1일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현지 시간 30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 내일 이 시간대쯤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2분기 어떤 한 분기를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0.34%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 오르는가 하면 또 조정을 받고 오르는가 하면 조정을 받고 이런 등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은 1.3% 하락을 했고요. 다른 반도체주로도 대체로 하방 압력 이어지는 모습들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구글의 보회사 알파벳 1.45% 강세를 보였고요. 메타 보합 마감했습니다. 아마존 0.38%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과 같은 날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그리고 테슬라 M7 중에서 유일하게 강하게 오른 종목이 되겠습니다. 5.6%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모건 스탠리가 미국의 자동차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최선호주로 이 테슬라를 꼽았습니다. 기존에는 포드였다면 테슬라로 의견을 바꾼 건데요. 그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 5.6%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도 한번 보실까요? 이날 특별하게 오르고 내린 종목 비중이 고르게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섹터별로 보자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기타 다른 섹터가 1%가량 오르는 모습들이었고요. 가장 부진했던 섹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는 1% 넘게 내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특징주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에 반응한 종목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 세미컨덕터 11.54% 강세를 보였는데요. 기본적으로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등으로 점유율을 확대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덕분에 주가 강한 상승세로 반응을 했죠. 이어서 맥도날드입니다. 사실 맥도날드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5짜리 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 $5짜리 밀은요, 6월 말부터 출시가 됐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진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맥도날드의 기존 제품 가격은 비싸다고 느끼더라도 이 $5짜리 밀에 대해서는 그래도 호감을 갖고
받고 있다. 이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아니면 최소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지금 주가 상승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리바바, 중국의 대형 이커머스가 되겠죠. 2.73%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중개 수수료 0.6%를 부과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2%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덱스콤은 의료기기 관리 업체가 되겠습니다. 5.44%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 비만 치료제, 당뇨 이런 키워드들이 바이오 섹터에서 돌고 있죠. 덱스콤도 당뇨 혈당 측정 기기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인슐린 펌프 소프트웨어가 승인됐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 덕에 덱스콤의 주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코인베이스 살펴보고자 합니다. 3.6% 하락률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팔지 말아라,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주말 사이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사실 장 초반에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모두 다 상승세였죠. 하지만 이렇게 하락 전환한 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를 터치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한 것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머스트노우 5 시간에 좀 더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국채금리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과 10년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2년물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4.173%로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결국 10년물 국채 가격은 오르고 2년물 국채 가격은 내렸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7월 FOMC를 앞두고서 기준금리 향방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3차례 정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초석을 7월 FOMC에서 다질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 희망에 기대어서 금리가 하락할 때 더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10년물 국채에 대한 수요는 높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2년물 수요는 약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WTI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주말 사이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다시 한번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WTI 1.75%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배럴당 75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최근에 지난 올해 초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될 때는 사실 유가 상승으로 반응을 했었는데 지금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가장 그래도 설득력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올해 초에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유가 공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체득했기 때문에 학습했기 때문에 지금 중동 긴장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유가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값도 함께 보시죠. 소폭 하락했습니다. 0.13%가량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7월 FOMC에서 어떤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국제 금값 다시 한번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머스트노우 5 시간으로 통해서 꼭 놓쳐서는 안 될 이슈 5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업들의 이슈를 놓고 함께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애플의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나왔던 소식이었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아이폰 16, 올해 9월에 출시가 되는데 애플 인텔리전스는 빠질 것으로 현재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시 시기가 지연된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는데요. 오랫동안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한 달 뒤인 10월로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이런 기능을 초기 출시에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선 이번 주부터 애플은 베타 버전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애플 인텔리전스를 처음으로 먼저 제공할 예정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에는 주요 알림의 우선순위 지정이나 웹페이지, 또 음성 메모 요약, 글쓰기 개선 도구나 시리의 개편, 그리고 가장 주목을 받았던 오픈 AI의 챗 GPT 통합 등의 기능이 포함돼서 기대감을 계속 높여왔었는데요. 지금까지 애플은 매년 9월에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할 때면 여기에는 수반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있어 왔습니다. 다만 초기 버전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세대가 공개될 때까지 후속 업데이트 미리 보기를 출시하지 않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례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일단 애플 측에서는 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단계적으로 계속 출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업데이트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에게는 또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애플에게는 주가의 움직임을 주춤할 수 있는 하나의 악재처럼도 작용될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오늘 시장에서는 강보합권에 마무리하면서 주가는 잘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중에 급등했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이슈는 테슬라의 소식입니다. 최근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월가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5.6%의 가격 상승을 보였지만 지난 한 주 동안의 주가를 보면은 8% 정도 하락했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런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식의 과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큰 모습을 자주 보여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테슬라 주가는 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40%의 확률로 5% 이상씩 하락을 했는데요. 이들은 하락 이후 한 달 안에 다시 상승하는 경우도 절반 이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부분은 테슬라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 하락했음에도 분기 말에는 이익 발표 직후보다 평균 5배나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는 점이고요. 과거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이번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식은 앞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들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에 약 1년 만에 처음으로 강세 이동평균선 교차 신호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을 교차하면서 올라가는 골든크로스가 출현했다라는 건데요. 지난 2월 1일에 하락 추세선이었던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지 약 6개월 만이고요. 지난번에 데드크로스 테슬라 주가에 나왔을 때 테슬라는 25% 정도 가격 조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골든크로스는 작년 6월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주가는 14% 정도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테슬라 주가의 힘이 되어줬던 건 바로 모건 스탠리의 평가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목표가도 310달러 선까지 올려 잡았고요. 그리고 현재 최선호주로 테슬라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월가의 평가가 이어지면서 테슬라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데 지난주 실적 쇼크 이후로 일단은 다음 모멘텀으로 10월에 열리는 로보택시 데이를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지속적인 가격 상승 보여줄 수 있을지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적을 발표한 맥도날드
맥도날드의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4년 만에 맥도날드의 2분기 매출이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경제에 보내오는 시그널이 될지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글로벌 동일 매장 매출이 1년 전 대비 1% 감소한 64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맥도날드 매출이 줄어든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처음 있었고요.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12%나 감소한 20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주당 순이익도 2.97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맥도날드 2분기 매출 그리고 순이익 규모 모두 전문가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맥도날드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맥도날드의 매출이 줄어든 건 물가가 계속 오르고 또 팬데믹 기간 동안 누적됐던 초과 저축이 소진되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뜸해진 탓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맥도날드가 원자재 가격도 올리고 인건비도 상승하면서 메뉴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됐던 것도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적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를 놓고 맥도날드의 최고 경영자는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지난해부터 방문을 줄이기 시작했다라면서 이 같은 둔화세는 미국과 다른 주요 시장 전역에서 확대되고 있다라고 최근 소비 동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맥도날드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조차 구매하는 품목수를 줄이거나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는 게 맥도날드 CEO의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식료품과 외식비를 비롯해서 생활 물가 전반이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시그널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지 실적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연준 FOMC 회의가 열리죠. 동일하게 BOJ도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엔저 현상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일지 최근에 변동성이 엔저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 BOJ 회의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엔화가 이달 들어서 일단 강세로 들어간 모습은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라는 결과로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 가능성이 점쳐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엔화 약세 비판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또 여기에 일본 차기 총리를 선출하는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 BOJ는 최근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로이터에 따르면 BOJ는 이번 달에 엔화 가치 상승을 위해서 약 6조 엔, 원화로는 52조 원을 지출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시장 상황을 놓고 월가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JP모건은 일본 은행이 이번 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25%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회의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가 당시 회의 때 언급됐던 금리 인상 조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예상을 한 거고요. 반면 무디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일본 쪽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 나오는 금리 시그널로 인해서 또 추가적으로 엔저 현상이 지속이 될지 혹은 막을 내릴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소식들이 나오는지 일본 쪽의 시장 상황까지 꼼꼼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주말 사이 있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 이후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 다시금 활기를 찾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뉴욕 시장 시간대 안에서 비트코인은 7만 달러까지 추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6만 7천 달러 선까지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나온 것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 강력하게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많이 내놓았던 만큼 추가적인 모멘텀을 더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었고요. 또 비트코인이 추후에는 금의 시가총액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팔지 말아라라고 강력하게 비트코인의 지지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놓고 민주당의 의원 또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집해가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추후 5년 동안 5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모으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여러 의원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당분간의 긍정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헨리 데이비슨 실적 발표, 피트 오토바이의 민족입니다. 자, 우리는 총, 칼, 활의 민족임이 증명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총을 잘 쓰고, 잘 쏘고, 칼을 잘 휘두르고, 활을 잘 쏩니까? 그렇죠? 이미 목표 금메달 달성됐네요. 자, 미국은 오토바이의 민족인 것 같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그 광활한, 우리나라에서는 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달리다가 민폐만 되고 사회적인 문제만 일으키고 있죠. 미국처럼 넓은 땅덩어리에서 달려야 될 텐데요. 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좋죠. 이 미국은 그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랑 이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유한양행조차도 세계 50위 매출 제약사에 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제약사들이 다 상장되어 있고, 미국이 가장 저기가 넓죠. 땅덩어리만 넓은 게 아니라 시장이 넓죠. 모든 제약바이오 섹터의 시장 자체가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임상도 당연히 활발하게 제일 많이 일어날 것이고, R&D도 엄청난 예산이 쏟아 부어지기 때문에 그 간극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얘네도 항암제의 명가죠. 옵디보와 여보이라는 두 가지의 강력한 항암제 무기를 갖고 있죠. 우리가 머크의 키트루다를 워낙에 지금 알테오젠 때문에 계속 듣게 되고, 알테오젠 때문에 듣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죠, 사실은.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키트루다가. 자, 그래서 머크의 키트루다가 면역항암제인데, 면역항암제 안에서도 3세대가 면역항암제인데 그 안에서도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지금은 병용이 유행이 병용. 지금 HLB도 보세요. 리보세라님으로 처음에 위암으로 갔다가 안 되니까 간암으로 돌려가지고 항서제약으로 편먹고 딱 가잖아요. 지금 누군 짝꿍 찾기 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유한양에도 짝꿍 잘 찾아가지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스 한번 무찔러러 가보는 것이고, 얘네는 옵디보와 여보이라는 자기네 거 2개 가지고 병용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이제 누가 효과가 더 효능이 좋느냐를 싸움을 편을 먹던가 자기 그 가족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잘 나가는 애를 붙이던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2인 3각 경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레비뉴 보면은 12.2 빌리언 달러 나왔네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랑 할리 데이비슨은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아니죠. 그때 없었잖아요. 지금 맥도날드 실적 발표가 어제 확정돼서 나왔어요. 근데 맥도날드를 어제 미리 봤기 때문에 2분기 거는 그냥 그 예상치만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치랑 실제치 여러분들의 차이를. 이건 이제 확정이 돼서 지난주에 나왔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순이익은 19% 마이너스가 났네요. 1.68 빌리언 달러고요. 그다음에 이 주당 순이익도 0.83달러 마이너스 16% 났네요. 그리고 로스 퍼 쉐어, 이것도 어드저스트를 줄여놨네요. 그렇죠? 어드저스트를 ADJ라고 줄여놨네요. 요거를 했더니 18% 증가로 나왔네요. 비용을 제거해줬더니. 자, 그리고 이것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압도적인 지금 상황이네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거의 72.1을 차지하고요. 다른 나라가 27.9입니다. 역시 유나이티드, 이게 뭐 약도 많이 먹어요. 아니, 식품도 많이 먹고 약도 많이 먹고 그냥 약도 많이 먹어요. 그렇죠? 약도 그냥 돈이 있어서 그런가 약도 많이 먹습니다. 하여튼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13%가 증가했고요. 국제는 1%가 하락했습니다. 자, 여기 성장 포트폴리오 레비뉴 믹스가 있고 여기 레거시 포트폴리오 레비뉴 스플리트가 있네요.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레거시 쪽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엘리키스가 51.7. 성장 쪽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옵디보가 42.7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품목이 자잘한 것 중에 그래도 제일 높은 게 여기 여보이죠? 야, 여보 같죠, 여보.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옵디보와 여보이가 얘네가 내놓으라는 투톱 항암제예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42.7에 11점이니까 50%가 넘죠. 그러니까 이 항암제 쪽에서는 옵디보와 여보이가 있고요. 이 엘리퀴스, 이거는 항응고제입니다. 피를 굳혀주는 거죠. 항응고제. 그래서 이게 3탑입니다. 항응고제 엘리퀴스가 있고 면역항암제 옵디보 여보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키트루다가 워낙에 강세죠. 근데 지금 그 ADC란 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판을 흔들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1세대에서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 정상세포까지 다 죽여버려가지고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환우분들 진짜 눈 뜨고는 못 보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거를 좀 타겟을 해가지고 표적 항암제로 그 타겟만 딱 제거를 하는 그런 거를 발명해가지고 지금 표적 항암제가 나왔는데 표적 항암제로 타겟 능력을 높이면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의 파워는 떨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 항암제조차도 독성을 좀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니 그러면 이제 인간의 면역력으로 높여서 하자. 이게 인간의 면역력을 높여서 하는 거는 가장 독성은 약해요. 왜냐면 인간의 원래 있는 이 몸 안에 있는 T세포니 NK세포니 이 우리 몸을 위해서 싸우는 병사들의 힘을 북돋아서 용기를 북돋아서 너네가 나가서 암세포랑 싸워 해가지고 응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냥 너네 가서 싸워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는 그냥 갖다가 독을 뿌려버리는 것이고 표적 항암제는 표적에 갖다가 독을 뿌리는 건데 그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내성이 생겨버려요. 이거는 표적 항암제는 내성이 생겨가지고 계속 듣다가 안 들어버려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계속 맞다가 안 들어버리면 먹는 거니까 먹다가 안 들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면역항암제로 하는데 면역항암제는 뭐라고 했죠? 응원만 해주는 거니까 힘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ADC가 나온 거죠. 그래서 1세대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의 파워와 그리고 면역항암제의 면역 능력, 면역 북돋는 능력, 그 다음에 2세대 표적 항암제의 표적 타겟 능력, 이 세 개를 모두 결합한 신종 항암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발견이 된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1세대, 2세대, 3세대 혹은 2세대 안에서도 그러니까 2세대 표적 항암제 안에서도 먼저 나온 애가 있고 뒤에 나온 애가 있겠죠. 3세대 면역 항암제 속에서도 먼저 나온 애가 있고 뒤에 나온 애가 있겠죠. 그런 게 지금 원래는 뒤에 나온 게 더욱더 저기 우월하다고 지금 저기가 됐어요. 판명이 됐죠. 왜냐하면 뒤늦게 나온 애가 시장을 다 점령했으니까요. 이 표적 항암제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나중에 나와서 다 점령을 했고요. 이 면역 항암제에서 머크의 키토르다가 나중에 나와서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처음에 나왔던 애들은 시장 점유율이 확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기회가 생긴 거예요, 지금. ADC 기술이라는 모든 거를 병합해가지고 새로운 신종 항암제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생겼죠. 그리고 병용요법이 생겼어요. 서로 결혼을 시켜보니까 뜻하지 않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역전의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2세대 표적 항암제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압도적인 점유율이고 시장이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머크의 키토르다가 면역 항암제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시장이. 그런데 이 끝났다고 하는 시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 아이템들이 주어지니까 색다른 조합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BMS의 자랑거리는 옵디보 여보입니다. 그러니까 쟤네가 지금 뭔가 여기서 점유율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깰 수 있는, 시장의 1등을 깰 수 있는 뭔가가 나온다, 조합이 나온다. 그럼 저기서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크의 키트로다도 2028년에 물질 특허가 만료가 돼요. 얘네도 지금 혈액 응고제 엘리키스랑 저 지금 옵디오 여보이가 다 특허 만료, 혹은 특허 만료가 절벽에 지금 다 저기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이 블록버스터가 계속 미국이라고 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세계적인 회사라고 해서 계속 뽑아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약 개발이.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온 지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공백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블록버스터들은 이제 어느덧 특허 절벽에 처하게 됐어요. 물론 그 특허 절벽이 물질 특허도 있고 제형 모양에 관한 것도 있고 만드는 용법에 관한 제법 특허도 있고 그리고 갖가지 스텔스 특허를 검색했는데 나오지도 않게 막 해가지고 막 방어벽을 쳐가지고 한 40년을 울고 먹어요. 대형 제약사들이 원래.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뭔가 특허 만료라는 기간이 하나둘씩 도래를 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태평성대하게 누리는 기간은 지났단 말이에요. 어쨌든 뒤에 후발주들을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 의약품, 이 화학합성 의약품이면은 복제약인 제네릭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바이오 의약품이면은 복제약인 바이오 시밀러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혹은 거기서 더 나아간 개량 신약, 그다음에 바이오 베터 이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오리지널이 완전히 침투받아가지고 점유율이 깎이니까. 그러니까 오리지널도 방어를 쳐야 되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리지널이 특허 만료에 처했을 때 그 후발주자들은 그 빈틈을 또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옵디보와 여보이의 병용, 이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나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 주니까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매출하고 이 지금 조정 주장 순이익 좋게 나왔어요. 자, 이 컨센서스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이것까지 뛰어넘으면 더 좋은 거죠. 예, 다 서프라이즈입니다. 지금 뭐 다 무슨 엔비디아 뭐 매그니피센트 7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난장이 얘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7난장이가 될 가능성은 없죠. 갑자기 매그니피센트 7이 갑자기 자이언트 7명이 한순간에 무슨 난장이가 된다? 야, 그건 뿅망치로 다 두들겨 맞아도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온다. 기술주의 어떤 침체가 온다. 그러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뭐 뜻을 설명 안 드려서 이해 못 하신 분도 있겠는데 아이언맨이 은퇴를 했는데 돌아왔잖아요. 그게 뉴 마스크인데 똑같은 행위란 거, 저스트 생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스크지만 해오던 일이라는 거예요. 해오던 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그러면 없었겠느냐. 옛날에 엑스모빌 쉐브론 같은 게 왕이었습니다. 엑스모빌 쉐브론 같은 정유화학주가 완전 왕이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와가지고 매그니피센트 7 기술주가 떠오르지만 기술주가 만약에 죽으면은 제약 음식료가 받쳐줘요, 얘네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곳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지금. 661.74 밀리언 달러가 나와서 5.73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익도 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지금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예요. 여기 자, 이거 마이너스 나왔는데 마이너스인데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시장의 눈높이가 낮게 볼 때가 있잖아요. 그것만 뛰어넘으면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이번 분기에는 7월 26일 발표된 거죠. 1.62달러 예상됐는데 2.07달러에서 무려 20.81%, 30% 넘는 주당 순이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대형 제약사 실적도 좋죠. 약도 많이 먹어요, 하여튼.
일라이릴이랑 노보노디스크 같은 비만 치료제만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항암제도 지금 실적이 좋아요. 자, 비만 치료하고 나면 이제 항암이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49.79. 자, 이미 도달됐네요. 그쵸? 지금 목표가가 49.79가 평균인데 지금 이미 $50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내려가야 평균에 부합한다. 높은 건 $75까지 있습니다. 자, 투자 종합 의견은 모더레이트 바이겠죠. 아, 홀드네요. 홀드. 좀 홀드가 많았네요. 셀이 있고. 다 갈렸네요. 4바이, 8홀드, 3셀. 자, 테슬라는 이거보다 그쵸, 양이 많았고 분포는 약간 비슷하네요. 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대형 제약사에 대해서 화끈하게 보진 않고 있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BMS 일봉으로 보면은 자, 쭉 내려오고 있다가 자, 실적 발표를 하자 갭 상승을 해서 급등을 해가지고 이동평균선 하나 깨고 올라갔습니다. 2개 깼네요. 하나, 둘. 위에 2개 더 있죠. 자, 어쨌든 지금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꺼졌다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자, 이게 일봉상으로는 그 중기적인 흐름이 판단이 안 되니까 주봉, 월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있을까요? 아, 주봉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네요. 여기도 나오죠. 50 주선이죠. 주봉이니까. 그렇죠? 여기가 전환점이었죠. 변곡점. 손절을 하려면 여기서 했어야죠. 만약에. 뭐 미국 주식은 뭐 손절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큰 주봉에서 한 번씩 이렇게 손절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50주선을 여기서 깨자 지금도 올라오지 못했죠. 그리고 여기 장대 양봉으로 지금 저번 주에 급등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50주선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흐름을 무시할 게 아니죠. 자, 50주선에서 여기서 50주선을 뚫고 올라가니까 여기서도 시작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보이는 것부터 다 똑같아요. 50주선 깨고 내려가니까 저항이 됐죠. 이거를 뚫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지지가 확인이 되니까 완전 지지가 됐죠. 여기서도 지지 또 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깨니까 저항으로 또 바뀌었어요. 이게 전부 50주선이잖아요. 저항으로 바뀐 뒤에 처음으로 다시 다니까 오랜만에 저항이잖아요. 저항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걸 뚫어내고 다시 지지를 받으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다시 지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뚫고 나서 한 3, 4주가량 여기 50주선이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 이 다지는 작업을 했잖아요. 4주 동안 확인이 되니까 날려버린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나와야겠죠. 50주선이 지금 오랜만에 부딪히니까 저항힘을 확인했죠. 이걸 뚫고 올라가서 지지되는 거를 한 3주 확인한다. 뭐 그게 다져진 게 확인이 된다. 그럼 날리는 거예요, 위로. 지금 BM 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은 이 정도고요. 월봉을 보겠습니다. 네, 월봉은 뭐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보다는 좋지 않아요. 자, 여기 2019년에 저점에서 지지받고 있는 게 보이네요. 2019년 저점이 살짝 깨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있죠. 2015년, 19년, 2017년, 19년. 이 자리가 계속해서 저점이었는데 약간 살짝 붕괴했어요, 지금. 근데 살짝 붕괴했다가 바로 장대 양봉이 지금 나왔죠. 일단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지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깨면 안 돼요. 이 라인을 깨면은 저 아래까지 갔다 와야 됩니다. 2013년 저점까지. 근데 지금 일단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할리 데이비슨입니다. 13% 매출 증가 나왔고요. 1.35 빌리언 달러. 자, 순이익은 무려 23% 증가한 218.3 밀리언 달러가 나왔네요. 주당 순이익은 1.63달러로 34% 증가했고요. 좋네요. 오퍼레이팅 이건 영업이익으로 나왔네요. 영업이익 9% 증가한 241.1 밀리언 달러. 모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다 증가했네요. 자, 여기 보니까 모터사이클이 압도적이죠. 79.2입니다. 모터사이클이 압도적이고 여기 뭐 의류도 팔고요. 파츠 같은 부품이나 액세서리도 팝니다. 그리고 라이센싱, 뭐 로열티 같은 걸 사업을 하는 거 조금 1.3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거의 다 모터사이클 팔고 거기 액세서리 팔고 거기에 관련된 의류 팔고 거기 부서지면 막 백미러 같은 부품 팔고 이런 겁니다. 자, 오토바이가 지금 배송 단위가 16% 증가했습니다. 배송 단위가 16% 증가했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미국도 마이너스 1%네요. 아시아가 16%로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거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적은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이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좋게 나왔다는 게 컨센서스를 넘어야 더 좋게 나오는 거겠죠? 뒤에 보겠습니다. 저렇게 다 플러스로 나와도 컨센서스 대비 낮아버리면 어니 쇼커가 돼버려요.
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1.29 빌리언 달러가 예상됐는데 1.35 빌리언 달러가 나와가지고 2분기 연속 매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순이익도 보겠습니다. 순이익도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네요. 자, BMS랑 이 지금 요 할리데이비슨의 공통점이 있죠. 굉장히 좀 변동폭이 큽니다. 지금 주가가 우상향해서 잘 나가는 것들은 변동폭이 이렇게 크지 않았죠. 계속해서 우상향이었죠. 그게 차이점이 있고요. 그게 아까 기술적인 차트로 이어집니다. 자, 어쨌든 1.40달러 예상되는데 1.63달러 나와서 16.04% 넘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의견을 보겠습니다. 지금 할리데이비슨이 41.60이 평균이니까 12.95% 정도 더 올라야 평균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도 홀드 아니면 모더레이트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건 모더레이트 바이네요. 이거 셀이 없어가지고 BMS보다 좋네요. 4바이 3홀드가 나왔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비슷하네요. BMS랑. 자, 할리데이비슨도 지금 일봉에서는 꺾여서 내려가다가 반등을 해서 올라가려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주봉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죠? 업종은 다른데 상당히 비슷합니다. 지금 뭔가 계속 이동평균선이 저항을 받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이게 200선입니다. 그렇죠? 200주선에 지금 딱 걸려 있어요. 200주선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서도 저항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대음으로 깨고 내려가니까 여기가 저항이 돼버린 거예요. 밑에는 50주선이 받쳐주고 있는데 위에는 200주선. 지금 완전히 딱 꼈어요. 50주선, 200주선에 딱 껴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위로 200주선을 깨고 올라가야 새로운 구간이 열려요. 자, 월봉도 볼까요? 월봉도 거의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랑 똑같은데요. 비슷하네요. 그렇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랑 비슷합니다. 얘도 지금 한 단계 하락한 다음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않고 완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이거. 여기도 50개월선, 200개월선이죠. 50개월선과 200개월선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 월봉에서 다 50선, 200선 사이에 끼어 있어요. 지금 올라가려면은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해야 됩니다. 지금 이 돌파하는 강력한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큰 시세가 나오기 어렵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랑 할리데이비스랑 차트가 거의 유사합니다. 기본적인 내용도 유사해요.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어닝 서프라이즈 컨센서스의 이 움직임이 변동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렇게 우상향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런 횡보하는 구간을 뚫고 뻥뻥 올라가기를 할리데이비슨 주주분들은 바라고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 또 할리데이비슨의 응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리라에 오빠 달려! (8월 1일이) 무슨 날일까요? 바로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많은 월가 증권사들이 애플의 아이폰 교체 수요가 강할 것 같다, AI 기능 기대해봐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연달아서 쏟아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애플이 드디어 아이폰 AI 기능들을 공개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동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디어 아이폰 AI 기능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iOS 18.1 개발자 베타 버전으로 먼저 출시가 됐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I 기능으로 2025년 아이폰 개선 기대가 된다, 교체 사이클 강할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같이 내놨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말고 기타 다른 월가 증권사들도 교체 수요에 대해서는 강할 것 같다, 입을 모아 말을 하고 있죠. 이번에 아이폰 AI 기능 어떤 게 포함이 돼 있고 어떤 게 안 포함이 돼 있나 봤더니요. 일단 포함되어 있는 기능 시리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텍스트 생성 서비스도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죠. 하지만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되고 내년까지 조금은 기다려야 될 기능들입니다. 이미지, 이모지 생성, 사진 개선 기능, 그리고 챗 GPT와의 통합도 내년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한 AI는 내년에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AI 기능들이 애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혁신을 통해서 애플이 아이폰 교체 수요를 만들어 왔었는데 이 하드웨어 혁신이 이제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 이유 함께 보실까요? 일단 아이폰 12 그리고 아이폰 15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사실 하드웨어 혁신 좀 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이폰 15 티타늄으로 조금 겉면을 바꾸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 4년 전에 출시됐었던 아이폰 12와 큰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약할 수밖에 없었고요. 애플의 매출에도 조금 부진한 영향을 끼쳤었죠. 애플의 매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분기별 매출과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함께 제시가 돼 있는데요. 지금 보시죠. 과거 6개 분기 중에서 5개 분기나 매출이 감소세를 보였었습니다. 성장이 둔화된 게 아니라요. 아예 감소세를 보였다라는 점에 지금 애플은 중요한 탈출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드웨어 대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교체 수요를 자아냈을 텐데 지금은 아이폰이 새롭게 나와도 이전작과는 크게 다를 게 없잖아 라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수요가 있었었죠. 그리고 아이폰 쉽게 잘 깨진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반영을 했는지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도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반영할 수 있게 지원도 강화했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분기 매출은 역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보다는 AI로서 소프트웨어 혁신을 일궈내야 할 때가 다가온 겁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요. 바로 9월에 아이폰이 출시될 때 이 AI 기능을 바로 만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건데요. 9월 아이폰에서는 못 만난다? 왜냐? 살펴보시죠. 9월에 iOS 18 그리고 아이패드 OS 18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출시가 베타 버전으로 출시가 된 AI 기능은 iOS 18.1로 출시가 됐습니다. 18과 18.1 결국에는 9월 iOS에서는 만나보기가 좀 힘든 게 바로 이 AI 기능이다라는 것이죠.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10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이 AI 기능이 포함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점에 그래도 안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점이요. 정규 출시보다 지금 한참 전에 프리뷰를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좀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애플이 AI에서 좀 더 뒤처질까 봐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왕 뒤늦게 출시가 된 것 조금 더 미뤄서 더 완벽하게 출시하자라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들의 피드백을 계속해서 반영해서 10월에 공개가 될 때는 모든 오류와 버그들을 최대한 잡고 출시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늦은 거 몇 주 정도 더 늦는다고 해서 애플의 주가에 크게 악영향을 끼치거나 아니면 아이폰 교체 수요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아이폰이 있어야 이 AI 기능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요일장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가 강보합권에서 마감하지 않았나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플은 계속해서 서비스에도 더 집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AI 기능도 서비스의 한 차원이기도 하고요. 지금 한계가 있는 아이폰 매출 증가를 서비스 매출 증가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매출 비중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2010년에 아이폰 38.6%의 매출 비중을 자랑했다. 그리고 2015년 그 비중은 66.3%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작년이죠. 52.3%로 조금은 비중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서비스 매출 주황 색깔 한번 보시죠. 2010년 11.5%, 2015년 8.5%로 살짝 감소했었는데 다시금 2023년에 22.2%로 매출 비중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하드웨어와 서비스, 사실 영업 마진율이 더 높은 건 바로 이 서비스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하드웨어로서 이렇게 매출을 늘릴 수가 없다면 애플의 선택지는 바로 서비스 매출을 늘리면서 영업 마진율도 함께 올리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규제가 있었지만 앱스토어 매출에 굉장히 강경한, 하나라도 더 벌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취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향후 AI 기능, 지금은 무료 버전으로 출시를 하더라도 유료 버전으로 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AI 파트너사로부터 구독료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래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한마디로 해보면요. 이제 애플은 더 이상 아이폰의 회사, 하드웨어의 회사가 아니라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실적 발표 때도 서비스 관련해서 애플이 어떤 이야기를 주는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이렇게 사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테슬라가 급등을 했고 또 애플의 AI 출시가 조금은 지연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애플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어제 그래도 국내 증시 나름 반등의 흐름을 보였는데 이 기조 그대로 쭉 밀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적 위주로의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저희 잠시 후 7시에 돌아와서 국내 시장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7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